그 다음에는 이제 영끌한 1주택자 분이셨어요. 30대 분, 30대 분. 동대문구에 신축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풀 대출이야? 그러니까 신축이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신축이 그렇죠. 많지 신축이니까. 않으니까. 그래서 오를 건 너무 명확한데 대출이 잘 나올 때 그 60%, 70% 이제 풀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월급의 절반을 대출 이자랑 원금 상환. 게다가 결혼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월급 쓰는 것만큼 하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시기에 언제든지 팔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묶일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견뎠는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너무 걱정이 된다. 공포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15억 뭐 이렇게 되는 집을 갖고 있다. 15억, 17억 집을 이제 풀대출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거를 팔고 나면 지금은 옛날만큼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보통 빚과 갖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산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자산이 이제 17억이었다가 이걸 팔고 나면 자산이 10억대로 쭉 떨어지는 거죠. 빚이 주는 거죠. 빚인데 그러니까 빚이 주는데 예. 지금은 정부에서 말하는 게 이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건 혜택이다. 이 혜택을 왜 저 사람한테도 주냐라고 하면서 혜택을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이고 돈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상승력이 최근에는 또 컸었으니까. 그건 저금리 때 하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오신 분이셨어요. 금리는 오를 게 확실한데 뭐 언제 올리느냐의 문제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금리를 고정금리로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인가에는 고정금리를 막 2%대도 해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짧게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갈아타서라도 대환 대출도 되니까 그런 걸로 갈아타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산이랑 관련되니까 15억짜리.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또 자산이 줄어드는 게 또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럼 이자 내고 세금 내고 버티는 그렇지, 수밖에 없지 그거지 뭐. 뭐. 근데 또 그건 이제 부담스러워. 장기 가져가야 되니까 또 월급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너무 힘들다. 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뜨거운 거죠. 냉커피 찾는 거네. 아니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 양가감정이 누구나 다 들 그래.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팔자니 그렇고 안 팔자니 아니 건물 하나 딱 있으면 굉장한 재산 같은데 팔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얼마 없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자산이 확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니 그렇고 안 팔자니 그렇고 그런 마음인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솔루션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도 물어봐요. 의지를 물어봐요. 의지를. 의지. 근데 이분은 세금적인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기로 가져갔을 때 아니면 지금 팔았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드린 거예요. 지금 팔았을 때 어떻게 나와요? 이분은 사실은 의지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단기로 가져가던 장기로 가져가던 결과는 비슷해요. 근데 입지가 좀 달라질 거죠. 동대문구에 신축을 갖고 있냐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은 입지에 낮은 가액대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봤을 때는 내 돈에 들어오는 돈은 비슷할 수 있으나 입지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나는 무조건 여기 살아 이게 중요하신 분이 있어요. 난 여기 그렇죠. 살아 이게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활을 희생해야 되는 거네. 본인을 희생해야 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난 실용주의적이다.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난 편하게 살고 싶고 자산만 좀 늘어나는 정도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솔루션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좋은 게 너무 좋은 게 이제 세제 개편안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고 연끌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예전에 더 똘똘한 한채만 갔을 때는 그 다음에 해법이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세요지만 이제는 덜 똘똘한 채로 바뀌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동대문구에 신축을 가져갔을 때 만약에 시세 차익 이후 뭐 10억 정도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 덜 똘똘한 채로 갔을 때도 10억을 볼 수 있는 단지가 무수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분의 사실 고민은 되게 다행히 실용적인 분이라 옮겨 타는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킥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덜 똘똘한 채로 갔을 때 지금 앞으로 이제 민주당 또 당대표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게는 실용적인 방법을 이제 공급에 주력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쭉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규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것도 이제 봐야 그건 되는데 있어 봐야 알지. 솔직하게 시장에서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해주든 안 해주든 그냥 이슈가 되고 바람이 불면
가격은 갑니다. 아. 그리고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가격은 가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가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라고 결론이 되면 그 갔던 가격이 도로 안 원상복귀 내려와. 될 거 아니에요. 안 내려와. 부동산 안 내려와. 근데 이거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었는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안 좋아라고 확 꺾여서 예. 가는 거면 거품이 쫙 빠지는데요. 네. 광명도 이전에 프리미엄이 막 8억까지 붙었다가 프리미엄이 2, 4억까지 쫙 빠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은 용적률을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준다. 요 정도는 재건축 재개발의 큰 트렌드에서 조금 혜택이 더 있다 없다의 없다지.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재개발 재건축의 큰 자체는. 흐름이 손상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간 추가 아파트 공급이 없는 건 맞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진행이 잘 되든 안 되든 가격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이랑 비슷하네요. 그냥 약간. 비전만 보이면 네네. 일단 값은 오른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초기로 보고 그때 이후부터 가격이 좀 네. 올라간다라고 보고 안정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구역 지정만 돼도 동에서 걷는다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구역 지정이 됐다 그러면 집값이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집값이 2배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번에 구역 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거는 또 가격이 네. 아니, 그래서- 완전히 주식시장이랑 비슷해지네. 네, 약간 진짜 너무 변동폭이 커져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오히려 저는 소액 말고 제대로 된 고액 자산가분들이 이제 초기 때 입지가 좋으면 들어가도 한남동이나 성수처럼 가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대신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이 비싸든 입지가 좋든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좀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남동이 저기 재건축이 다 재개발이 되죠. 재개발이 다 돼서 아파트 물량이 나면 그때는 값이 좀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공급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공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년 걸리나요? 한남동 재개발이? 아니죠. 지금 5년? 착공 지금 땅 파도요. 빨라도 5년. 5년? 네, 조금 딜레이되다 그러면 요새 보통 7, 8년 7, 8년 잡아야 되겠네.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이 힘드니까 그게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저가 1주택자 네. 40대 분이시고 이제 한참 생산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안양시에 거주하고 계신데 본인은 대출도 많지 않고 뭐 세금의 영향을 받는 주택도 아니에요. 10억대 초반, 막 10억, 11억, 12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음 편하게 살면 되겠네. 이 정부에서 가장 지원해주는 아니지. 그게. 그렇지만 나는 재산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지. 네, 맞아요. 아, 팔고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그렇지. 분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아. 왜냐면 저쪽 집은 벌써 저만큼 오는데 우리 그럼. 집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아, 이것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맞아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12월 그러니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물이 좀 이제 다들 비거주 1주택자는 만약에 국회 통과되면 매물 내놓고 다시 사고 이런 거래가 좀 활발해질 것 같은데 그럼 자기도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서 갈아타기의 마지막 기회는 이번이야 라고 이제 고민이 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이것도 고민이네. 왜 그쵸? 그냥 산다 그러면 아무 고민이 없는데 네네. 그렇지.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그럼. 지금 그 덜똘똘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덜 똘똘 안에서도 조금 더 똘똘한 애가 어. 있고 좀 덜 똘똘한 애가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쵸.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뒤로 가면 지금 64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642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해주잖아요. 아, 해줘요? 네, 해줘요. 아직까지는 해줘요. 아. 이번에 은행에서 6억까지 해주는데 총량 규제 때문에 3억밖에 못 해주겠어 라고 했지만 이번에 또 30조 늘려가지고 금융대책 하면서 뭐 하겠다 뭐 집단대출부터 먼저 해주겠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3억 해주고 내년에 총량이 다시 리셋돼서 시작이 되면 6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이제 15억 이하의 6억 대출도 더 줄어들 수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있으신 거죠. 그러겠네. 이게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뒤로 가면 대출 규제 더 심해지고요. 저는 642로 이렇게 15억 이하는 6억, 뭐 25억 이하는 4억, 25억 이하는 2억인데 이것마저도 저는 다 더 깎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엔 정말.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억대 집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출이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걸 버티게 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많이 거지. 힘들죠. 그 대출이 없다며. 이분이 대출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갈아타시라고 갈아타는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유곡 범위 내에서 갈아타라. 네, 그래서 이제 대신에 본인이 이제 연소득의 흐름에 맞춰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5%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1억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 이자가 원리금 합해서 53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1억 대출할 거냐, 2억 대출할 거냐, 3억 대출할 거냐. 어쨌든 본인이 10억대 갖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출을 얼만큼 얹어서 한 번 더 상급지로 갈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문제가 고민의 포인트가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뭔가 있는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트렌드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가고 막 가격이 오르는데 본인이 그게 아니니까 속상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호재가 있는 아파트, 그렇지. 더 구축이더라도 재건축 호재가 있는 그럼. 데로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네, 자기 같은 사람은 전혀 안 그렇지. 근데 넌 보통 내가 살면 가정부인이나 보통은 그리고 돈을 버는 수단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산의 그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에 신경을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어떡하나 이 사람은 네. 정말 지금부터 연말 세제 개편이 국회에 어떻게 뭐 확정이 될지 그때까지는 다들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눈치 싸움이 엄청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누가 더 이제 타격이 있고 쫄리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돈을 덜 주고 더 주고가 이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제 개편을 한다는 게 결국 세제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너나 없이 다 조금씩 올라갈 텐데 그래도 그 부동산 값은 오른다고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과 이제 유망 지역,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은 사람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인구가 감소해도 뭐 집이 10채가 비어 있어. 그래서 사람이 5명만 살아도 돼라고 해도 이 5집 안에서 가격이 나누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양극화가 가고 싶은 심해질 데만,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이 욕심이 있는 한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총통화량 되게 이제 저는 거시 지표 같은 거는 좀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내 개인적인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거시경제상 M2가 지금 총 통화량이 4,700조인가 그래요. 아주 계속 또 엄청 증가하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수나 뭐 땅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쵸. 돈이 이렇게 현금이 늘어나면 올라가죠. 뭐가 올라도 네. 오른다는 거는 뭐 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돈 이렇게 찍어내고 부동산 값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정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른다는 쪽에 봐요. 다만 그걸 세금 규제로 갖고 어떻게 시장을 묶는다 하더라도 그 오르는 트렌드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안양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분이 제일 사실은 바잉 파워가 있는 거죠. 내가 부채가 그쵸, 없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12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분은 안양이면 이제- 또 요새 또 바람이 좋잖아요. 네. 똘똘한 채로 가고 네. 부재도 없고 하니까 팔기도 좋은. 그러니까 집이긴 이분 하죠.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유, 딱 드는데. 원장님까지 갈아타기 하시라고 하니까 더 적극 아니, 추천을 느낌이 그래요. 예. 네, 맞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전문가가 누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듣고 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아마 그냥 혼자 고민할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다들 지금 초가주택이나 고가주택이나 뭐 이런 중저가 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지금은 일을 하지만 이후에는 은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이 거의 부동산에 많이 그렇죠, 편중되어 많지, 있고 제일 부동산 많죠. 아니고는 우리 사모님 주신 것처럼 맞아요. 자산을 만져볼 그게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맞으니까 이제 세제 개편안이 뭐 국회를 통과를 뭐 어떤 형식으로 되든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1, 2년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결정이 이제 노후까지, 특히 4050 같은 경우 노후까지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 전에 가진 집값에 따라서 노후 세팅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은퇴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일하시는 분 진짜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계속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힘들게 애들 다 키워놓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내 몸을 돌보면서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은퇴하기 전에 어떤 집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지금 올바른 결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 질문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네네. 사적인 질문인데 네네. 제가 갖고 있는 게 타워필레스의 91평형이에요. 네네. 뭐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니까. 예. 아 진짜. 자, 그 아파트에 뭐 특별하게 아파트 담보 조금 부채는 조금 있긴 한데 네네. 타워필레스가 지어진 지 20년 됐어요. 네네.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처음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분양가에 들어왔죠. 24년, 그렇죠. 4, 5년 응.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팔면 80% 공제를 받죠. 네네. 받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내년 후년 세법이 어떻게 개정돼도 그건 타겟팅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 세금 많이 내게 될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뭐 20억, 10억 할 때 뭐 국회를 통과할 때 이 금액이 숫자가 좀 바뀔 수도 조정된다 있고. 하더라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20년 사이에 지금 파는 게 나을까요? 내년에 파는 게 나을까요? 그 다음에 파는 게 나을까요? 저는 27년 10월 31일 이내에 파시라고 할 것 같아요. 아 나도 그죠? 100%. 네. 왜냐면 그렇게 그 양도세가 팔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분산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덜똘똘한 걸로 이제 자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겠죠. 자녀분들도 다 인당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음흠. 종부세는 또 인적 공제잖아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한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좀 일찍 증여 상속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현행 세제 개편안이라면 내년 12월 안에는 파는 시행 게 전에 빨리 파는 게 맞지. 팔아야 되는 게 네, 답이겠네요. 그럼요. 네네. 근데 네. 이제 그때 매물이 또 몰리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부터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처럼 어차피 통과를 하게 되더라도 기존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천천히 팔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딱 통과돼서 그냥 막 나올 때보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일시적인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그렇지.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예 못 팔 사람, 난 이제 못 팔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막 100억, 뭐 1000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어. 그러면 또 상관없이 또 이제 집값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런 기조를 신경 쓰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하냐, 아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네. 왜 메디테라라고 닉네임을 썼는지 오늘 또 강의 들으면서 또 느낍니다. 아, 진짜요? 이거 완전히 처방이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집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우리나라에 집 고민이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강의 되게 고맙고요. 긴 네. 시간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